안녕하세요, 빌리니 여러분. 빌딩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저희가 영상을 찍을 건가요? 오늘은 어떤 주제죠? 빌리니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저희 선생님들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왔잖아요. 오늘은 그 결정체인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보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떠나볼까요? 신지쌤이 이제 매매계약서를 준비해 오셨는데 저희 매매계약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건물을 사거나 빌딩을 살 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 그 중개법상 매매계약서는 따로 그 정해진 계약서 폼은 없어요. 중개법인마다, 중개소마다 작성하는 계약서의 폼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따가 이 교시에 우리 케빈쌤이 알려주시는 중개확인설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지정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폼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폼을 쓰면 안 됩니다. 사용을 안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혹시라도 뭐 전속계약서 다른 양식을 받으셨다면 다 무효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희 중개법인에서 정말로 쓰고 있는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와봤어요.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 번은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어요. 1조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빌딩 매매계약서의 첫 단에는 매도자의 이름과 매입하는 매수자의 이름을 적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1조 매매 목적물에서는 이제 토지, 저희가 어떤 건물을 사는지 지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서울 무슨 구 무슨 동 몇 다시 몇 번지, 그리고 대지 면적, 그리고 건물은 몇 다시 몇 번지에 지하 뭐 몇 층에 지상 5층 뭐 이런 건물의 규모까지 적어서 연면적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요 자체가 매매 목적물. 그리고 뒷단에 별표에서 적혀 있죠. 실제 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다를 경우 공부 면적에 준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갔는데 그 평수는 100평이지만 우리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뭐 95평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95평에 준한다 라는 내용이 계약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2조는 가장 중요하죠. 가격이 적혀 있어요. 매매 대금이라고 해서 매매 목적물의 가격이 적혀 있고요. 지금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포괄양도 양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죠? 그건 나중에 선생님이 또 알려드릴 거예요. 포괄양도 양수가 안 되는 건이라서 건물분 부가세를 발생시킵니다. 건물분 부가세는 뭘까요? 토지는 부가세가 없지만 건물은 이제 부가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임대사업자를 그대로 넘기지 못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건물분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매도인한테 부가세를 납부하면 또 매도인이 이제 국세청에 납부를 하고 또 매수자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수인은 잔금 이후 빠르면 2달에서 1달 안으로 부가세를 환급받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 전에 이제 환급이 가능한지는 한 번 더 체크는 하셔야 되겠지만 큰 뭐 면세 사업자나 뭐 사업상의 이유로 부가세 환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요거 같은 경우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50억짜리 건물을 삽니다. 거기에 토지가가 44억 4천. 거기에 이제 건물가가 5억 6천입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기준시가로 안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가치는 동산이기 때문에 10%의 부가세가 붙습니다. 라고 해서 5억 6천이니까 10%면 얼마죠? 5,600이죠. 5,600이라는 부가세가 발생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매매대금은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해야겠죠. 언제 계약금을 주고, 언제 중도금을 주고, 언제 잔금을 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급일을 기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를 요 날짜에 지급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2조에서 합니다. 자, 이제 3조부터는 좀 더 빠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3조는 매매대금 등의 지급 일정을 한 번 더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잔금 확정 지급 금액에서 우리가 잔금 금액에서 이제 빼야 될 게 있죠. 계약금은 이미 줬고요. 임차인은 보증금도 이제 다시 되돌려줘야 되니까 빼고요. 그리고 정산 전에 우리 뭐 전기세나 소득세, 건물 매도자가 약속한 이런 정산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뺍니다. 라는 내용이 3조에 적혀 있습니다. 3조를 보니까 예전에 좀 어떤 에피소드가 기억나는데 예전에 매도인분이 계약 때 보증금은 당연히 맞아요. 빼고 잔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증금은 임차인 돈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될 거고 뭐 아파트로 치면 전세금 끼고 사는 것처럼 그렇죠. 건물도 마찬가지니까 이걸 가끔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4번 조항, 제한 물건 등의 소멸. 매도인은 이런 약속을 합니다. 계약일 이후의 잔금일까지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는 등기부상의 변경을 하지 않는다.
추가로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계약하고 잔금 사이에 압류에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혹시라도 합의된 내용이라면 괜찮다. 아니라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뭐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우리 그때 배웠어요. 등기부등본 했을 때 그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잔금일까지 지우게 되어 있습니다. 매도자의 비용으로. 그래서 잔금 날에 동시이행으로 말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뭐 특이하게 약속하면 잔금 전에 지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가 깨끗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매매 목적물의 범위 한번 크게 적어 놓은 거죠. 어떤 부분까지 제가 이 건물을 살 때 어느 부분까지 제 건가요?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밖에 있는 그 주차장 부스는 제 거예요 라고 갑자기 말을 못 하신다는 거죠.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부속 물건을 다 넘긴다. 단 세입자의 소유물은 제외한다. 그건 임차인 거니까 이게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6번 조항 매매 목적물의 하자. 저희가 이따가 그 제임스 쌤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작성한다는 내용이 있고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다 라는 내용을 기입하고요. 그리고 세금도 한번 다뤄야겠죠. 부동산의 세금이 제7조에 나오는데 위 부동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 등의 부담금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거죠. 오늘 저희가 계약을 샀어요. 잔금일이 정해졌어요. 그 전에 건물주에게 날아온 어떤 세금을 내세요 하는 거는 건물주가, 매도인이 그 잔금 날짜 후에 발생하는 어떤 세무적인 이슈는 그 바뀐 매수자가 지급을 한다라는 내용이고 잔금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 후에는 매수인에게 기속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짚은 것이죠. 지방세의 납부 책임은 지방세법의 납부세 의무자로 한다라는 그게 있는데 예를 들면 실무로서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기준에서의 그 소유주가 재산세를 내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간혹 이제 뭐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안분이 아니라 그 시점에 있는 소유자가 낸다라는 점. 맞아요. 그래서 잔금을 거의 대부분 5월 말이나 뭐 이런 경우에 많이 하죠. 6월 1일에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잔금일을 6월 2일로 정했어요. 그러면 나는 6월 2일부터 바로 넘겼는데 난 6월 1일 날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 1년치의 재산세를 제가 냅니다. 소유자가 내게 돼 있거든요. 이런 이슈를 미리 아시고 6월 1일 전후로 잔금을 할 것인지 후로 할 것인지 근데 물리적으로 기간이 후로 해야 되는데 나는 이걸 낼 생각이 없다.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은 계약서를 쓰실 때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자분이 그럼 재산세 부분의 이슈를 제가 감당을 하겠습니다. 부담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계약 날에 하셔야지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셨다가 나중에 이거 왜 내가 내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또 세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또 교육을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8조 또 중요하죠. 아까 임차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임차인의 지금 가지고 있는 보증금, 임대료 그리고 관리비가 한 번 더 적혀져 있고 여기 내용은 뭐 이런 거죠. 임차인 남은 임대 기간을 승계한다 라는 부분 그리고 임대료, 관리비, 각종 공과금 징수는 잔금 전일까지 매도인이 청구 수령하고 잔금 후부터는 매수인이 청구 수령한다. 대신 받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저희 계약서에는 미납이 있을 경우, 뭐 연체가 되어 있을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매도인이 징수하고 대신 매수인은 용이한 범위 내에서 협조한다. 몰라요. 뭐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 오늘 계약서를 쓰고 잔금인데 그 사이에 어떤 증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임대료를 깎아줄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매도자가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잔금 전일까지 임차인의 이런 움직임과 하는 것들도 잘 귀 기울이셔야 되고 마음대로 뭐 갑자기 깎아주거나 높여주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몇 조까지 있냐면 13조까지 있습니다. 왜냐면 엄청 큰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단순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제 구조 보겠습니다. 구조 보면 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의 처리 굉장히 중요하죠. 계약이 100% 다 성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약속을 한 거죠. 자, 첫 번째, 매도인이 본 계약의 잔금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나 이제 다 팔 거야. 서류도 다 준비했어요. 라고 했는데 매수인이 이제 사시는 분이 제2조에서 정한 아까 매매대금을 정했잖아요. 얼마에 몇 월 며칠까지 정한 매매대금 및 건물분 부가세 전액을 잔금일까지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니까 잔금일을 어긴 거죠.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 따로 어떤 만나서 이런 거 딱 그 날짜가 됐어요. 돈이 안 들어오네. 어느 계약서를 쓰겠다고 하질 않네. 오케이, 잔금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네. 바로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지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계약 잔금 10% 90% 계약 후 잔금으로 처리했을 때는 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아까 전에 계약금이랑 잔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 중도금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거나 중도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서면으로 해지가 안 됩니다. 그건 소송으로 가셔야 돼요. 그 내용은 또 언젠가 우리가 또 교육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반대로 매수인이 위반하였을 때는 통탈에서 나올 수 있는 매수인이 위반하였을 때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조로 포기하고요. 매도인이 위반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안 팔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받은 계약금의 100을 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계약금을 제가 50억짜리여서 5억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매도인은 안 팔래 라고 하면 이 5억과 제 돈 5억을 합쳐서 10억을 돌려줘야 되고요. 매수인은 안 살래요 라고 하는 순간 5억 받은 제가 그럼 난 돌려줄 수 없어요 라고 하고 돌려주지 않게 되는 거죠. 굉장히 기본적인 배액 배상의 기준을 한 번 더 녹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를 이유로 상대방과 중개사에게 어떤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은 뭐냐면 뒷단의 중개업자에 대한 내용이 한 번 더 들어갈 건데 설명해 볼게요. 10조는 중개업자의 책임 및 중개보수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개인은 중개를 했는데 매도자분이랑 매수자가 안 살래, 안 팔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중개인이 어떻게 설득을 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 조항은 중개업자의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수인과 매도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가실 없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라고 중개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인이 계약이 해지돼도 중개인에게 중개보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더 일을 잘하고 꼼꼼하고 당연히 해제될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런 중개인을 만나야 한다. 어디 있다? 여기 있다. 뭐 마지막 조항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업무 외에는 위임한 업무 외에는 별도로 중개보수를 줘야 됩니다. 어떤 보수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한 번 더 적어놨고, 뭐 11조 부분에 대해서 보험의 해지. 보통 건물에는 보험이 들어져 있거든요. 화재보험, 엘리베이터 보험, 많은 보험들이 들어있는데 요거를 승계하거나 잔금 날짜로 해지하고 새롭게 매수자분이 다시 가입을 하는 것을 한 내용이고, 이 외에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분쟁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12조에 이 건물이 속한 관할 법원에서 처리한다라는 내용을 한 번 더 집어넣습니다. 자, 13조는 지금 이게 기본 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특약사항이 들어가는데 건물마다 특약은 상이합니다. 그래서 여기 특약은 제가 구체적으로 안 달아볼게요. 특약은 저희의 노하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조항이 우선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그럼 어디로 와야 된다? 빌딩 1.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이제 여기 써 있습니다. 매도인의 인적사항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써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내 이름은 잘 적혀 있는지, 저기 이제 매도자분이랑 신분증을 본 다음에 같은 분인지, 또 실물을 보고 얼굴을 본 다음에 같은 분인지 확인도 하시고, 마지막에 중개법인 칸이 있어요. 중개법인 칸을 보시면 자, 이 중개법인에 관한 내용도 적혀 있죠. 그럼 제가 여기 신디쌤 이름을 적어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빌리니 친구들이 건물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어떤 중개인을 만나서 열심히 중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보고 해서 계약 쓰겠습니다 해서 왔는데 계약서를 딱 봤는데 소속 공인 중개사에 내가 만났던 중개인의 이름이 없네? 왜 도장을 안 찍지? 라고 하면 궁금증을 야기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원래는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중개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도장이 들어가서 소속 공인중개사의 의미가 크지 않다라고 했지만 요즘은 아닙니다. 뭐 전세 사기나 이런 것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소속 공인중개사 칸이 따로 있고 그리고 대표자의 칸이 따로 있다는 점.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를 꼭 확인하세요. 아마 한 명이 아닐 겁니다. 그 계약에 참여한 모든 중개인들의 도장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2개일 수 있고 3개일 수 있고 4개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매매하실 때 이제 실무인데 서명하시는 거는 정자로 본인 이름을 하시고 나서 도장이 들어가고,
중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주소는 그냥 주소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초본인가요? 네. 초본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로 기입을 하셔야 되고, 그게 나중에 안 돼 있으면 잔금 때 이제 처리해 주시는 법무사분이 오셔가지고 정정해달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하셔가지고 중개인한테 초본상의 주소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혹시라도 매수자분의 법인이 바뀌거나 그랬을 때도 다시 한번 알려주셔야지 매도자분이 잔금 때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된 정확한 주소로 법인 매도인감을 떼오니까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잔금 때 많이들 그렇게 실수하셔가지고 맞아요. 부랴부랴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떼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맞아요. 이런 걸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야.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는 언젠가 시간에는 계약 시에 준비해야 될 서류, 매도 매수자가 딱 꼼꼼하게 법인일 때 개인일 때 한번 저희가 찍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일 때도 좀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아유, 저희 전에 계약할 때 그럼요. 그렇죠. 배울 게 끝이 없습니다. 도장이요? 도장 조금이라도 망가졌잖아요. 큰일 납니다. 인감도장.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또 다음에 알려드려 볼게요. 원래 우리가 1교시, 2교시에서 한 영상에서 항상 담는데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매매 계약서와 중개 대상물 확인서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계약서와 1교시와 2교시가 나누어져서 촬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이분은 또 노래도 준비돼 있다면서요? 네. 대단하십니다. 노래야 항상 동요집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2교시에서 만나요. 안녕.